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인적 미스터리. 초자연적인 힘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보게 되든 누구라도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장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중부양이다. 공중부양은 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와우, 근데 신기해. 저렇게 뜬다고? 단순한 뒤에 뭐 트릭으로는 설명이 거잖아.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한다. 날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Oh my. 중력을 무시한 채 뭐야? 가로등을 맨발로 걸어 오르고 걷고 있어요? 오. You're about to reach the top.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무슨 왜 저렇게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지금 영상이야 또 하물며? 무대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부양을 선보이기도 한다. 요즘에 편집 기술이 워낙 그 발달해서 맞아요. 이거 합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이거 한데. 약간 무슨 이건 근데 그림자도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심지어 공중에 뜬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마술사로 불리는 다이나모는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지인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앞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 갑자기 우뚝 솟아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마술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17세기에도 존재했었다. 1630년 이탈리아 수도 사제였던 성 요셉은 갑자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목격된 것만 100번 이상, 심지어 12m까지 떠오른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 인정받으며 나르는 성인의 전설로 남게 된다. 저 때는 합성도 안 됐을 텐데. 그 이후 1850년 유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다니엘 덩글라스 홈이었다. 그는 성 요셉의 공중부양 기록인 12m의 2배, 24m까지 떠오르며 당시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를 지켜본 사람 중에는 나폴레옹 3세와 톰 소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있었다고 한다.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홈의 공중부양에 사람들은 조작을 의심했지만 비밀을 밝혀내진 못했다.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과거의 공중부양 전설,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전설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가 2009년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 러시아의 한 숲속에서 2009년이면 최근인데.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한 남자의 카메라에 Теперь ко мне. 믿을 수 없는 Ко мне, 광경이 Тарзан. 포착되는데 Ко мне, говорю. Тарзан. Тарзан, я сказал, 강아지를 ко мне.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Тарзан, ко мне. 한 소녀가 공중에 떠 있다. 아 저거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떠 있어요. 사람 떠 있는 거야. 어린이 같은데. 저 높이에 인기척에 높이도 놀란 되게 높아. 모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다시 내려왔어. 뭐야?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지만 결국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7세기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공중부양. 과연 트릭일까? 아니면 초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신기한데? 오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은 중력을 거슬러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두 MC분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저는 액션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슈퍼맨이 할 수 있는 초능력, 와이어. 마지막 저 어린이를 보시고서도 어린이 약간 2009년인데.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 또 의심하시네. 나무에 약간 체조 선수들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 어린이가요. 예. 러시아 체조 선수 많잖아요. 어허. 끝까지 의심하시네. 네. 도현 씨는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는 편인데 제 눈으로 못 봐서 저는 뭐 영상, 뭐 자료, 사진은 있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밑에 뜬 걸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좀 의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인간은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하. 거의 과학자예요. 조 박사. 조 박사. 근데 사실 마술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공중부양 거기에는 이제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앞서 뭐 영상에도 몇몇 나왔지만 이제는 360도 개방된 곳에서 사람이 뜨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줄넘기 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눈앞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트릭이라면 네. 저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관객들의 그 리액션이 있었잖아요.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Oh my. 그분들이 연기자가 아니고서요? 저게 영상에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는 제가 뭐 전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런 그 장치 없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완전 열려진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늘어난 게 이미지와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의 발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너무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세요. 공중부양은 모르겠고요. 네. 공중부양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공중 부양감.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뭐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인간이 어떤 높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높은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겠죠. 맞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현상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두 분께서 확실히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결국 오늘 공중부양감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공중부양하는 마술 이런 걸 갖가지 워낙 다양하게 많이 봐왔었잖아요. 온갖 신기한 것들을 다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초능력이나 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서 쇼로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 아까 그 영상들도 아마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띄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맞아요. 어느 정도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요. 머리카락도 위로 같이 떠올라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력을 거슬리면서 몸을 띄우면
그런데 아까 본 영상에서 머리카락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죠.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어딘가에 연결해서 당겼다거나 밑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와, 인정. 그러네. 아까 옆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쇼의 형태로 연출한 것일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이시고. 그렇다면 과학적인 힘을 빌린다면 좀 가능해질까요? 과학적으로는 뭐 안 되는 게 없죠.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죠. 되나요? 공학 박사이자 SF를 즐겨 쓰는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화 백투더 퓨처 아, 너무 백투더 좋아하죠. 퓨처 2편 보면 Yes. 호버보드라고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 있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나오죠.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떠 있는데? 했어요. 공중에 근데 뭐가 김이 나오는 건 뭘까? 사람이 탔는데도 뭔가 자기 부상 열차처럼. 오 진짜. 뭐야, 물 위로 떠가는 거야 지금? 그것도 자석 같은 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것처럼. 와,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저게 타보고 싶어도 호버보드를 타고 저렇게 뜰 수 있는 곳은 딱 저기 가셔야 돼요. 그 땅하고. 그 이유가 트랙에 있는데요. 뭐가 있군요. 아까 그 호버보드에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거 보시면 네네네. 아마 액체 질소 같은 걸 거예요. 액체 질소에 끓는 점이 영하 200도 정도에 정확하진 않지만 200도 정도인데요. 그 온도까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은 물질 중에 어떤 거는 초전도체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요.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밑에 자석이 있고 그 위에 초전도체가 있으면 초전도체가 이 자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성이 있게 돼서 그냥 뜹니다. 그래서 밑에 자석만 있고 저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호버보드를 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 사람이 타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고요. 올라가면 또 약해져서 딱 적당한 높이로 딱 떠 그러니까 있어요. 퀴에서 그대로의 높이, 퀴라는 맞아요, 높이에서. 그냥 자석이군요, 그냥. 예, 밑에가 자석이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죠. 아까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던데. 그 밑에도 자석이 있겠죠. 밑에 그러면. 있는 거죠. 물 바닥에도. 그렇네. 열심히 사네요, 다들. 열심히 사네요,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정박 씨? 호버보드 좀 팔아보려고. 당황하네요. 그럼 자석 없이 아무 곳에서나 공중부양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약간 이런 제트 엔진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엔진을 가동해서 뭔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 몸에 제트 엔진을 붙여가지고 날아오르는 1인승 비행기 같은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선보인 지는 제법 오래됐었습니다. 오 진짜? 야 지금 봐도 신기한데 나는 거예요? 84년도에는 얼마나 신기했을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 장면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나요. 진짜 놀랍다. 아니 사실 지금에야 한강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래로 쏘면서 이렇게 떠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왜죠? 84년도에 저런 영상이. 신기하다. 최근에는 이 제트보드 실험적으로 만든 이분이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내가 제트보드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겠다. 꽤 빠르네요. 나라라 슈퍼보드 아니에요? 그러게. 오, 110마일이면 170, 80km 거의 200km 준하는 오, 멋있다. 하늘을 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막 정신을 집중하고 막 온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정도 뜹니다. 사람이 과학 기술의 힘으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 네, 이게 그래도 연료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기착지에서 쉬어가지고 연료를 재보급하고 건너가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정말 과학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또 새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물론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물리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자신감. 공중부양 하시더라고요. 좀 나르시는 거예요? 바람 받고 하시는 거예요? 더 센 걸로 갑니다. 예. 자, 이게 뭘 준비하신 건지. 아,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게 네. 지금 상자랑. 공구 세트도 있고. 네.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요? 엄청난 거요. 이렇게. 먼저 저 장성규 씨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네네. 이 가방을 한번 위로 들어봐 주세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건가? 위로 들면 돼요. 예, 위로 들면 됩니다. 가방이 밑에 책상에서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네요. 붙어 있네요. 무거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번 존박 씨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겁죠? 무거워. 예. 10kg 돼 보이는데. 예, 그럼 다음에는 장도연 씨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거울 텐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지금은 쉽게 들리죠? 아까 두 분은 못 드셨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또 안 돼? 진짜로? 그다음에 잠깐 놓으시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도현 씨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뭔데? 아, 진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되죠. 네. 내려놓고 제가 기압을 놓을게요. 세상에. 히이앗. 세상에. 한번 다시 해보시죠.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뭐야? 이상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지금 이상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은 이후에 드리고요. 네.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자, 오픈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떠 있어요 지금? 뭐야? 여기. 밑에 해봐도 돼요? 예, 이 종이로 아래쪽을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우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보드가 이렇게 보이나? 예.
이거죠. 우와. 위에도 손 무서워요. 없어요? 손? 와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기하다. 와. 뭐야? 어떻게 이게 돼? 그럼 이거를 여기 올려놔도 뜨나요? 될 겁니다. 예. 아, 근데 무게가 조심해서 달라져도? 정 가운데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해봐도 돼요? 하나 더. 아니 하지 마. 빵 쌓기.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되게 신비한 그런 생명체처럼.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약간 불멍하듯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겠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좀 신기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고 좀 똑같은 눈으로 좀 계속 저는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눈이 계속 가네. 와, 지금 눈앞에서 봤는데도 지금 믿기지가 않고 신기해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신기했어요. 네. 들떠 있는데 어떻게 빵이나 저 케이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중 부양의 가능성은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네. 그 자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은 화분이 앞에서 우리 보셨던 네.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그 영구 자석 그리고 전자석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화분 부분의 아랫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요. 그 자석은 영구 자석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그 밑에 이 판 아래에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자석이 들어 있어요. 이 전자석은 이 위에 있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석을 만들어내서 자석을 만들어내서 그걸 밀어내는 역할이고요. 근데 밀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둘레에는 또 영구 자석을 둬요. 아, 그래서 이게 예, 그 영구 아, 자석을 이 잡아당기는 중간에만.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영구 자석들이 이 원 모양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서 똑같은 힘으로 다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네. 와, 저희가 들지 못했던 그 가방.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지금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맞아요. 그거는 그 가방 안에 처음에는 자기력이 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까요? 전자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그 근처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 리모컨을 들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작가님이에요? 아 진짜로? 엑스맨이 누구죠? 이 안에서? 작가님 다 빵만 보고 신기했던 거 계셨는데. 아니었어요? 리모컨을 키면 이제 전자석이 작동이 돼서 바닥에 붙고요. 리모컨을 꺼서 이 전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0으로 만들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꿀이야 세상에. 그래서 자기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우리가 해본 거고요. 알고 보니 그 어벤져스 영화 있잖아요. 네. 토르망치. 아, 토르도 전자석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리모컨 갖다 붙잖아. 거 네. 아니에요? 네. 어우, 재밌네요. 자기력.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부상 열차인데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도 그 철로가 있고 그 위에 그 열차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이제 적당한 전류를 흘려서 열차가 철로로부터 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는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자기부상 열차는 만약에 위가 N극이고 아래쪽에 N극이 가까이 있으면 이쪽 방향에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걸 조정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도 해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자기력을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그럼 뭐 연료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닌 거군요. 연료를 쓰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있죠. 근데 붙지 않고 떠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적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이 열차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죠. 과학이네. 그러니까. 자,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마술사들도 이 원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정말 강한 힘의 전자석을 두고 자석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똑같이 뜰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런 핸드폰 같은 걸로 아까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그렇지, 전자기기가 있어. 그건 또 약간 바닥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자석을 이용했다면. 역시 존 박사. 이제 거의 뭐 반과학자입니다. 반과. 자석이 모든 금속을 자기력으로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그 근처에 가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공학 쪽과 또 물리 쪽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는 인지과학이죠. 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공중부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뜨게 만드는 힘에 관련해서 두 분께서 과학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관점을 바꿔보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 본인 자체가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또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본인이 떴다고 생각하는 느낌의 거의 대부분은 뇌의 착각이라고 봐야죠. 뇌 착각. 왜 착각?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방송인들은 뭔가 프로그램 하나 잘 만나면 야, 장성이 너 떴다? 그랬을 때 저도 사실 어깨가 올라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교만해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가 일을 잘하든 아니면 인기를 얻던 아니면 권력을 얻던 우리가 다 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런 표현이 모든 언어에 다 있어요. 업됐다 그러고 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래서 뭐 힘을 가졌다라든가 아니면 서열이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같은 높이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기억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걸 우리가 촬영해도 실제로 공중부양하는 걸 우리는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만 주로 찍어요. 맞아요. 사실은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라간 사람을 10층에서 찍는 씬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 만약에 나왔다면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착각입니다. 떴다는 느낌. 근데 이 떴다라는 말 뜻이 물론 일이나 뭐가 성과가 좋아서 막 떴다 잘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다 같이 시작했는데 새 시즌이 왔어요. 네. 근데 저만은 같이 합류를 못했다 그러면 장도연 혼자 붕 떴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 다 같이 그러네. 우울한 상황. 가는데 걔 혼자 붕 떴지 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수직 방향의 위치의 변화가 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떠서 딴 데로 간 거니까. 붕 떠서 갔다. 새처럼 날아갔다. 자,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중부양은 결국 뇌 착각일 뿐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 뜨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100% 제 설명이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떴다는 기록들 상당 부분 객관적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신화화되고 전설처럼 돼버린 기록들의 상당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주관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네. 2000년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2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Up at the ceiling and he goes, Mama, the little man's going like this. And he laid on his back and kicked his feet up. The little man's going,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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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get out. And I said, well, who's the little man, baby? And he goes, me.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Do you remember the name of your boat? He said, Natoma.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 명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Few questions about did I know some of the people? Oh yeah, I remember those people. Yes, there was a Jim Houston, a rather large shell just hit him in the engine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went down. It was all real. 그래,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면 있는 것 같아.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한 아이도 있었는데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4살이 된 아들 하산에게 부모는 여느 때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모하메드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소름 끼쳤어. 부모는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결과 하산이 치료 중에 그린 그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네. 도끼에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의 한 남자. 그림 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다야 마을에 사는 모하메드, 즉 자신이며 누군가 내리친 도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난 붉은 반점을 가리키며 전생에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마다야 마을을 찾아간 결과 집은 물론 처마 및 2개의 화분과 의자, 테이블까지 하산의 주장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이며 4년 전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고 말했는데 하산은 자신이 살해당한 뒤 묻혔다는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백골 상태의 모하메드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한 남자를 살해범으로 지목. 범인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10번의 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녀 조이 버웨이. 그녀는 3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줄줄이 언급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 노예 신분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생활과 건축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자세히 설명한 이야기는 불과 약 100여 년 전 1900년대에 살았던 마지막 전생이었다. 조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손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는데, 확인 결과 조이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폴 크루거의 손녀가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 90세까지 생존해 있던 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2~3살의 아이가 기억해내는 전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전생, 한 번도 아닌 10번의 전생. 과연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MC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게 다 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생을 정말 기억을 한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모든 어떤 나의 세상이 뒤틀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저는 네. 실제로 약간 TMI지만 어디든 이렇게 좀 쪼그려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쪼그려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웅크려 있으니까 이제 소위 사람들이 전생에 죄인이었냐, 뭐 이렇게 웅크려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행동이나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뭐였나? 괜히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걸 보면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네, 자, 다음 분. 아내분께서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대역 죄인이었다고. 잘하네요. 사실 5분 만에 심리학자 삐지게 하시는 삐지셨대요. 안 삐지셨어요? 실제로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네.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요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암시된 기억. 네.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네.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컨닝이라고 5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자, 3번만 더 그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링컨이 나와. 나는 링컨이라 할 뻔했어. 그러니까 컨닝이라고 쭉 5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네. 뭐죠? 우리 송아지라고 한번 5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송아지.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개나리. 그렇지. 이거야. 얼룩. 원래 원곡은 야, 이거 재밌네요. 나리 개나리. 야, 이게 또 암시된 기억이에요? 야, 무섭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뇌를 안 찾아서 그래요. 컴퓨터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뇌를 서치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할 뻔했어.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 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근데 아무리 사람이 암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기억처럼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쉬워요. 엘리자베스 로터스라고 하는 뭐 기억과 편집, 기억의 편집과 왜곡에서는 뭐 전설적인 연구자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거의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UC 버클리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렸을 때 쇼핑몰이나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너무 울고 있는데 그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부모님 찾았고 되게 세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에서 연구에 따라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손 들어요. 저도 지금 25에서 30.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부모님한테 다 일일이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의 90%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한도 상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내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제 생각이 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왜 흔히 똥습관에 빠진 경험이 많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한 4살쯤 빠져서 되게 엄마가 막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라고 내 안에서 그거를 그냥 딱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실제로 내가 똥습관에 네, 빠져서 굉장히 엄마가 나를 막 목욕시켰다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상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완벽히 자리 잡아요. 자기 얘기로. 야 무섭다. 기억.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우리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기억이라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은 얼마나 정확할까?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의 허구성에 대해 연구했다. When you feed people misinformation about some experience that they may have had, you can distort or contaminate or change their memory. Well, out there in the real world, misinformation is everywhere. 잘못된 기억이 많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왜곡이 되는 거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과거가 많더라고.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전생들로 가는 신비스러운 문들입니다. 당신은 전생의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장금이요. 장금이? 저요, 최고 상금이요. 수락가. 자신의 전생으로 대장금과 그 주변을 떠올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암시를 받고 어떻게 전생을 떠올렸는지 지금부터 전생 암시 실험이 공개된다. 먼저 전생을 떠올릴 2개 실험 장소를 마련.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가 각각 실험 참가자를 전생으로 몰입하게 한다. 심리 상담가는 유도된 심상법을 통해 심리극 전생 암시 실험을, 최면 트레이너는 최면을 통해 전생 암시 실험을 진행한다. 20, 30대로 이루어진 5명의 실험 참가자도 모집 완료.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으로 암시받을 인물, 조선시대 의력 장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드라마로 만들어진 대장금 캐릭터도 함께 암시해보기로 했다.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또. 정갈한 한정식까지.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장금- 인셉션이네요. 지금. 그리고 그러게.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감을 다 적어서.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드디어 오늘의 첫 암시 장소에 도착한 실험 참가자. 낯선 공간을 둘러보는데 사실 5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오늘 실험을 단순 심리 테스트로만 알고 있는 상황. 대장금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실험 도우미 장금이의 손길로 한상 차림이 차려지고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과연 시각적 암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기억 암시 2단계 청각적 BGM 암시. 트는구나. 그럼 OST. OST 들면 끝나죠. 끝났어요. 저거는 무조건 잠금이죠, 전생.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먼저 심리 상담가가 심리극을 진행할 1번 방. 평범한 의자에 앉아 심리극을 진행하며 전생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지석입니다. 이세림님. 네, 맞아요. 네. 강민영 씨 되시죠? 네네. 네,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극으로 한번 상담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뭔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심상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심상, 말 그대로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는 것을 얘기해요. 네. 나는 지금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셔주고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있습니다. 몸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천천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주변의 건물들도 보이고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입을 천천히 벌려서 후. 지금부터는 나의 전생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번 방에서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깜빡이지 마시고 떠올린다. 좀 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의 힘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죠? 네.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 나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의 전생은? 자, 당신은 전생에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뭔가 연상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느꼈을 때 여기 이 의자에는 어떤 대상이 앉아 있나요? 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막 주방에서 바쁘게 다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막 그 바빠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요. 나는 장금이요.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관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주변이 밝은 거 있나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실외요. 그 햇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이 예뻐요. 네. 햇...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행복해 보인다. 풀들이 들려 진짜. 있어요.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죠? 네. 혼자 있나요? 여럿이 있나요?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장금. 장금이란 사람이 있고 또 금미 그리고요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군요. 장금의 얼굴을 한번 느껴볼까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 형. 코가 낮고. 코가 낮아. 미인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심리 심상법과 최면을 통해 전생 기억에 몰입했던 실험 참가자들. 암시 실험 결과 오늘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마치 자신의 실제 기억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장금을 떠올렸고 다른 참가자들도 주변을 떠올렸다. 미리 암시받은 기억의 결과인 것. 결국 누군가에 의해 암시를 받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없었던 일도 자신의 실제 기억으로 쉽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생활 속 암시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신기하다. 근데 신기하네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장금이를 맞아요.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암시가 저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5명 중 뭐 한두 명 정도 네. 이렇게 뭐 조선시대를 떠올리겠지 했는데 네. 정말 저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건 붙잡아서 막 세뇌를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밥좀 진짜 분위기 따라서 뭉근하게 먹고. 이렇게. 이 정도만으로도 저 정도가 된다는 게 이 모든 게 암시의 힘인 거죠. 그럼요. 그 암시가 오히려 명시적인 강요보다 더 효과가 커요. 명시적인 강요. 받아들이기에 뭔가. 맞아. 강요는 오히려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인셉션이잖아요. 아, 인셉션이야. 깊이 들어가서 하라고 해야 돼. 왜냐면 경계를 풀잖아요. 네, 경계를 풀잖아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한테 네. 공부를 해라라는 말도 그러면 너 공부해 이것보다 뭐 그 옆집 애는 뭐 공부 잘해서 뭐 걔네 엄마가 뭐 선물 같은 거 사줬더라 뭐 이런 식의 암시가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암시는 아이들이 이제 방어력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는 암시죠. 물론 공부해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최고의 암시는 육하 원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재밌게도 방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위치에 기반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몰라 하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날카롭지. 근데 이 되게 아이 같으셨어요. 예, 근데 언제를 살짝 바꾸면 방어력이 싹 사라져요. 어떻게?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아, 괜찮다. 예, 그러게 이러면서 저기 독서실에서 할까 아빠? 무서워.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카페에서 할까? 이러면서 본인도 아이가 이런 짱. 이게 아닌데. 이거 아주 좋은 팁인데요. 아니 이거? 그게 질문과 잔소리의 그 묘한 그 왔다 갔다 그 차이가 되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방어력이 확 혹은 경계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 암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되는 거죠. 네. 좀 아까 그 실험과 연결해서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암시에 의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른들 얘기를 듣고 상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이 3, 4살, 4살 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도. 그것도 이제 어디선가 좀 들려왔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왜곡 없이 그대로 외워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라. 그대로 따라한다. 그치. 네.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장성규 씨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뭐 똑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투를 맞아, 아기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 방귀 끼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럼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겠다.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의 암시가 되게 세요. 아, 바로 직전.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뭐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애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영애. 네. 거기서 그 이영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맞아. 했던 그 명대사.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라면 먹고 라면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고. 꼭 갈래가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 원래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그냥 먹을래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그 용광로처럼 돼 있는 그 끓는 거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때 아놀드 슈왈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마지막. Goodbye. Goodbye. 굿바이라고? 아니 내려가면서 나올 것 같아. 아일비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멘붕이야.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아웃비백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예 없어요? 아웃비백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약간 그 뒤에 그러니까 라면이란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에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아일비백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아일비백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목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델라 많이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잘 활동하셨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거 뭐 화학하고도 뭐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뭐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맞아. 사라지는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번 처했었나? 맞아. 라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꿈이라는 것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각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뭐 어린 시절의 마음에 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어린 아이들, 그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모가 반응하니까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가설입니다. 그럼 진짜 단순하게 관심 받는 게 좋아서 전생을 얘기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게 강화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 엄마 제가 그 송아지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저 어렸을 때 산 집에 송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없었거든요, 그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깜짝 놀라면서 얘 혹시 전생 기억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극도의 관심을 보이겠죠. 관심을 받기가 쉬운 거죠. 이러면 엄마가 혹시 우리 집 좋아하는구나. 앞에 혹시 개천도 흘렀어요? 그러면 아니야 개천 없었어. 너 전생인가 봐. 이렇게 그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이런 그 상상을 점점 자극하면서 있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되는 거죠. 이걸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생에 대한 것은 그 관심 욕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암시된 기억, 네. 그리고 데자뷰, 꿈, 그리고 관심 욕구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라기보다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네. 아까 그 이영애 배우의 대사와 그 장면이 왜곡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확실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알아. 되게 자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평소에 약간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또 뭐가 있구나. 또 있어요. 노르웨이. 18개. 저건 좀 부럽다. 근데. 나도. 외국어 많이 하면. 진짜. 와. 중국어는 정말 신기하다, 그죠?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게요.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전생의 기억으로 외국어까지 구사를 한다.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네.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몇 가지 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죠? 우리 저기 훈민정음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운 부분? 나란 말싸미. 나란 말싸미 어쩌고저쩌고 그렇잖아요, 그죠? 훈민정음 아까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500년 전 그때쯤이에요. 말이 지금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죠? 나란 말싸미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중국 진나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진나라 때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의 시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어는 발음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상고음이 있고 중고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발음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때 살았던 전생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들어맞지는 않는 얘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어쩌면 그렇지만 만약에 저분 말씀이 맞고 말을 정말 잘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근데 저는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메모리의 슈퍼 메모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5,000개에서 4만 개의 숫자를 연속으로 들려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들려줘도.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편적, 유니버설 어빌리티라고 하죠. 보편적 능력으로 가면서 언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때 자꾸 전생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